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외교계와 학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국제관계학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갑자기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린 건데요. 현장에 있던 중국 대표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다가 불과 3분도 안 돼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짐들을 거칠게 정리하고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버드 교수는 사실 한국이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더 지났고 세계는 그 가치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알아볼게요. 저는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에 잠에서 깼어요. 침실 창문에는 서리가 내려 작은 얼음 결정들이 가득했어요. 유리창에 손을 대보니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이었어요. 제 입김이 마치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몸을 떨며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까지 걸어가는 길은 상쾌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인도 위에 쌓인 얇은 눈을 제 부츠가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제 발걸음에 삐걱거렸어요. 저는 오늘 큰 행사가 열릴 큰 강당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저는 낮은 계단을 오르면서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이 국제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했었어요. 행사 제목은 정말 웅장했어요. 차원대 해양 접근 21세기 국가 번영의 열쇠라는 말이었어요. 이 자리에 200명의 학자와 외교관이 모일 예정이었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날카로운 시선이 제 첫마디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어요.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장 재킷의 주름을 살짝 펴봤어요. 제 노트는 안에 놓여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펜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큰 시험을 앞두거나 친구들 앞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도 분명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저는 강당 안으로 발을 디뎠어요. 나무로 된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이미 몇몇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뒤쪽에 서리가 낀 창문 사이로 가는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공기 중에 작은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무대 앞에는 긴 테이블 위에 4개의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중 2명을 알아봤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장웨이 교수님과 하버드에서 온 방문 연구원 리첸이었어요. 제 왼쪽에는 우리 한국 학생 박지훈을 위한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연단 뒤에 섰어요. 제 손바닥은 약간 축축했어요. 마이크를 시험해 보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살짝 들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리가 안정되길 기다렸어요. 환영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높은 천장 아래에서 울렸어요. 그 말을 잠시 머무르게 했어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뒤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조차 초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늘은요 라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국가의 성공에 더 중요한 것은 석유나 광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일까요? 아니면 열린 바다로의 접근권일까요? 저는 노트를 잠시 내려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봤어요. 학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펜을 노트 위에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활시 위를 당긴 화살이 곧 날아갈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오른쪽에는 장웨이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에 어울리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분이 서류 가방을 열어 슬라이드 뭉치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사가 보여주듯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종종 강대국이 되었어요 라고 교수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렀고 뒤에 있는 스크린에는 석유 시추시설, 탄광, 노천 광산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를 보세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들은 석유와 광물을 이용해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앞줄에 앉은 한 여성은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첫 연사님을 선택했다는 것에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리첸이 일어섰어요. 그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연단 위에 올려놓고 키를 눌렀어요.
바와 숫자로 가득한 밝은 차트가 나타났어요. 세계 20대 경제국 중에서라고 그가 말했어요. 14개국이 주요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각 바에 표시된 국가 이름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자원과 부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줬어요. 몇몇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바라보며 교수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하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무대 조명 아래 제 볼은 따뜻하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 질문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자원인가 바다 접근권인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방 뒤쪽에서 저는 혼자 앉아있는 한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검은색 코트를 심플하게 걸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고 그저 관찰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 시절이 떠올랐어요. 강의실 뒤쪽에 앉아 공책을 펴놓고도 심장이 두근거리던 날들을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자원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언 기회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 호기심의 불꽃이 코트보다 저를 더 따뜻하게 해줬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어요. 안에서는 라디에이터가 조용히 씩씩 소리를 냈어요. 오래된 건물이 소리와 정적이 공존하는 듯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한번 흘러봤어요. 200개의 얼굴이 질문이나 의견을 준비한 듯 했어요. 천장 위 조명이 공기를 마치 작은 눈송이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창문은 꽉 닫혀 있었지만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시작해볼까요? 바로 그때 맨 뒤에서 박지훈이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 이 토론이 전에 봤던 어떤 토론과도 다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박지훈이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어요. 강당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겨울 공기가 오래된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할 때면 그의 입김이 보였어요. 그는 리모컨을 눌렀고 그 뒤에 스크린에는 밝은 중동 지도가 떠올랐어요. 붉은색 아카바만이 옅은 노란색 사막 배경 위에서 확연히 돋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1965년 그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르단은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그는 그 붉은 지도에서 겨우 19km 길이의 가느다란 해안선을 가리켰어요.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대한 유전 일부를 공유할 수도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신 왕은 이 작은 해안선을 선택했어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호기심이 전율처럼 온몸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아카바 항구의 위성사진으로 화면을 바꿨어요. 저는 마치 거대한 금속 기린처럼 우뚝 선 크레인들이 화물을 선박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어요. 학교 버스 하나만 한 컨테이너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어요. 물빛은 곳곳에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오늘날 박지훈이 말했어요.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가 이 항구를 통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청중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어요. 80%라고요? 65%라고요? 사람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장웨이 교수님의 턱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교수님은 아침부터 석유와 광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학생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흰바다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더 높고 다른 하나는 낮은 두 개의 막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석유 비축량, 다른 하나는 해양 접근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더 높은 막대는 해양 접근권이었어요. 그는 연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석유는 언젠가 바닥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우물이 말라버릴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열려 있어요. 그의 말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본 뒤 다시 그를 바라봤어요. 강당은 전율이 흐르는 듯 했어요. 햇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작은 불꽃처럼 춤추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이제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려 있었어요. 심지어 리첸도 노트북을 덮고 미소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프로젝터 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라고 그는 말을 이었어요.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배는 항구가 필요해요. 물건은 운송 수단이 필요해요. 바다는 여러분을 세계와 연결해줘요. 그는 지도를 가로질러 손을 휙 그어 배송 경로를 보여줬어요. 그 경로는 마치 대륙 사이를 이어주는 빛나는 실처럼 보였어요. 저는 학생 시절 초기에 교수님들이 거창한 이론을 이야기하시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생생하고 긴박하게 느껴졌어요. 아카바 항구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염분이 섞인 물보라가 피부에 닿는 느낌도 느껴졌어요. 그때 리첸이 짧게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는 고요함을 깨는 얼음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는 일어나 팔짱을 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라고 그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요르단은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죠.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짜증이 살짝 밀려왔어요. 그 웃음이 불공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박지훈의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리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다가 있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작은 나라라도 무역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작은 항구라도 국가의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청중 몇몇이 미소 지었어요. 앞줄의 한 여성은 마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펜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고요함이 자리 잡도록 목을 가다듬었어요. 긴장감이 이제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마치 당겨진 활시위 같았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환호하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그저 다음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분할된 이미지가 떴어요. 왼쪽에는 사막과 텅 빈 모래 언덕이, 오른쪽에는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줄지어 선 선박들로 붐비는 아카바 항구가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요르단은 바다에 배팅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배팅은 성공했어요. 바다는 잠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결코 고갈되지 않아요. 잔잔한 웅성거림이 박수갈채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몇몇 손뼉 소리만 작게 들렸지만 곧 더 커져 높은 천장 아래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박수에 동참하며 자부심과 흥분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토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자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어요. 물결을 가로지르는 길, 바다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자원인 길을요. 박지훈이 다시 한번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방 안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밝은 프로젝터 빛이 사라지고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좁은 골목길, 작은 가게들, 수수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담은 책 같았어요. 먼지투성이에 복잡하고 고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겨우 $100였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몇몇 학자들은 메모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보스턴의 차가운 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의 무게 때문이에요. $100라니 지금 좋은 운동화 한 켤레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현대식 항공사진으로 부산항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거대한 로봇처럼 우뚝 선 크레인들이 수면가에 늘어서 있었어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선명한 파랑, 빨강, 초록색으로 칠해진 채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어요. 아파트만 한 크기의 선박들이 전 세계로 항해할 준비를 하며 항구에 정박해 있었어요. 오늘날 박지훈이 말했어요. 한국 수출의 99.6%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요. 그는 연단을 두드렸어요. 부산항은 287개의 국제 항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입니다. 청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제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99.6%라니 거의 모든 제품이 배를 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단순한 막대 차트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해상 수출로 거의 상단에 닿을 듯 높았고 다른 하나는 항공 육로 수출로 아주 작았어요. 그 차이가 놀라웠어요. 저는 크레인 소음과 선박 엔진 갱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박지훈은 거대한 조선소 사진을 보여줬어요. 강철 선체들이 건조 도크 위에 반쯤 올라간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안전모와 반사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개미처럼 오가고 있었어요. 용접 토치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선박의 40%를 건조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선국입니다. 청중 몇몇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던 이 젊은 학생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다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회로들이 밤의 도시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기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라고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이 칩들이 우리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구동해요. 청중은 그 미세한 선과 점들에 매료된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학생 시절 반도체를 배우려고 애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한 학생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짧은 동영상 클립을 재생했어요. 무대가 댄서들과 번쩍이는 조명으로 빛났어요. 매진된 경기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공연하는 BTS였어요. 영상 속 관객들은 환호하며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는 같은 항로를 따라 이동해요 라고 박지훈이 말했어요. 음악과 영화부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기생충 같은 영화까지 한국 문화는 모든 대륙에 닿아요.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연세 지긋한 학자들도 발을 맞춰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빛나는 오지 기지국 사진이 나왔어요. 도시 스카이라운드를 따라 파란과 초록빛이 맥동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상용 오지 네트워크를 출시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평균 속도는 초당 400메가비트를 넘어가요. 저는 영화를 순식간에 다운로드하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몇몇 학생이 와하고 속삭였어요. 그 다음에는 군사 장비 사진들이 나왔어요. 매끈한 전차들이 훈련장에서 굴러가고 K9 자주포가 멀리서 포탄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 방위 장비를 수출해요 라고 박지훈이 언급했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요.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진지하고 단호했어요. 청중에 있던 외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회전하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칼날 같은 블레이드가 회색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린 뉴딜 하에 해상 풍력 14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물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있어요. 저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제 안에 번지는 걸 느꼈어요. 박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했어요. 화면이 분할됐어요. 왼쪽에는 1960년대 서울의 먼지투성이 골목길이, 오른쪽에는 노을에 물든 현대적인 부산항이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석유도 광물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있었어요.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세웠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박수갈채가 강당을 휩쓸었어요. 손들이 나무와 금속을 두드렸어요. 발들이 리듬에 맞춰 콩콩 소리를 냈어요.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손이 저릴 때까지 참여했어요. 무대 건너편에서 저는 장혜희 교수님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깜짝 놀란 듯 표정이 누그러지는 걸 봤어요. 리체는 눈을 내리깔며 패배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박지훈은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은 채 살짝 허리를 굽혔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원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공유된 바다를 번영의 다리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장혜희 교수님이 일어나실 때 저는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대 조명 아래 그의 어두운 정장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교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차분하되 거의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라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했어요.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스스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얼음 같은 바람처럼 방 안을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청중 사이에 잔잔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박지훈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의심이 번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 당신이 가장 열심히 한 일을 의문시할 때 그런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멎을 듯하고.
머릿속이 답을 찾느라 분주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장혜희 교수님은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렀고 뒤 스크린에는 나란히 놓인 두 장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왼쪽에는 1950년대 한국 해변에 주둔한 미군의 사진이었고 오른쪽에는 오늘날 한국 전역에 걸친 미군 기지 지도가 있었어요. 미국의 원조가 도로를, 공장을, 항구를 지었어요. 라고 장혜희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의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자금과 미군에 의해 세워진 토대 위에 서 있어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일리가 있네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지호는 바다의 힘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지만 이 질문은 달랐어요.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도전하는 질문이었어요. 지호는 얼굴을 들었어요. 프로젝터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잠시 그가 과연 말을 꺼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방 안은 두꺼운 담요로 덮인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장 교수님, 귀중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단기 지원과 장기 성장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춰 그 말이 마음에 와닿게 했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이 담긴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 두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군인 사진과 군사기지 지도였어요. 네, 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 재건을 도왔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초기 지원 이후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미래를 책임졌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올려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학교와 연구소를 세웠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줄에 한 젊은 여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다음 저는 다시 분주한 조선소 사진으로 화면을 바꿨어요. 용접 토치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들은 항구를 이용해 세계와 연결했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선박 엔진과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중문화까지 구축했어요. 저는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원은 출발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출발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연단을 톡톡 두드렸어요. 국가는 스스로의 발로 달려야 해요. 한국은 달리는 법, 뛰는 법, 이끄는 법을 배웠어요. 박지우는 다시 일어섰어요. 자세는 곧았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그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도움을 현명하게 활용했어요. 지원을 행동으로, 행동을 성취로 바꿨어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방 안이 집중하는 걸 느꼈어요. 청중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한 손이 천천히 부드럽게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는 조용한 방에 떨어진 물방울 소리 같았어요. 이어 또 다른 손이 박수에 동참했어요. 곧 박수 갈채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어요. 장혜희 교수님은 심각함 대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리체는 존경 어린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저는 가슴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찬바람도 이제 덜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의심이라는 폭풍을 견뎌내고 더욱 강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토론은 더 이상 자원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받아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앞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든 것을 알아챘어요.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질문에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레이 교수님, 많은 나라가 불법 어업 문제를 겪고 있어요. 선박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몰래 들어가 과도한 어획을 하고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데요. 한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 피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오래된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의 차가움을 다시 느꼈어요.
멀리 대서양 파도가 항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긴장감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리체는 몸을 곧게 세우고 기회를 노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이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이 질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듯 했어요. 장웨이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선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우리는 광범위하게 순찰해요. 수백만 명의 식량을 공급해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요. 리첸이 덧붙였어요. 우리 해양경비대는 강력해요. 인공섬을 만들고 모든 선박을 감시해요. 어민들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보장해요. 그들의 말은 강력하게 들렸지만 저는 자만에 가까운 자부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박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는 차분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어요. 박지훈이 일어섰어요.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하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 협약은 모든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즉 해안에서 200캐리까지의 구역을 부여해요. 이 구역 내에서는 해당 국가만이 어업과 자원 탐사가 가능해요. 그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는데 파란 고리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청중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장웨이 교수님의 눈도 가늘어졌어요. 리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2016년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인천 근처에서 한국 해경 순찰선이 침몰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어선을 쫓던 중이었어요. 한 명의 경관이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마치 모두 숨을 멈춘 듯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손상된 순찰선의 흐릿한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구부러진 금속과 부서진 나무 조각을 봤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고 경관이 물 위에 떠있으려 버둥대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극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장비와 훈련을 개선했어요. 이제 위성 추적, 드론, 레이더를 사용해 불법 어선을 미리 감지해요.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황해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선박 위치가 작은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점은 우리가 추적하는 선박이에요. 라고 지훈이 설명했어요. 한 지역에 선박이 너무 많이 모이면 순찰선을 보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웃 나라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요. 우리는 협력해 어족 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요. 저는 산호초와 바다거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산호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바닷물과 햇빛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상상됐어요. 바다가 단지 선박의 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줬어요. 지훈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배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는 사진이었어요. 또 다른 이미지에는 산호 파편을 이식하는 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해양 연구에도 투자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해양 연구소들은 수질, 어족 자원, 산호 건강을 연구해요. 그 연구 결과를 전 세계와 공유해요. 건강한 바다는 건강한 어업을 의미해요. 그는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어업 관리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어획량 제한을 설정해요. 번식기에는 어업구역을 폐쇄해요. 육지와 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감시해요. 뒤쪽에서 손이 들렸어요. 저는 그 학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상선은 어떻게 하나요?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항구에서 선박을 점검해요. 환경법을 위반하는 선박은 벌금이나 억류 조치를 취해요. 또한 대기와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연료 기술을 지원해요. 청중은 잠시 침묵하며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자부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박지훈은 사실 이미지, 실제 사례로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그는 한국이 바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지훈 씨라고 제가 말했어요. 국제법을 시행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당신 나라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은 바다에 대한 의존이라는 잠재적 약점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점으로 바꿨어요. 부드러운 박수가 시작됐어요. 점점 커져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장웨이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대항하는 대신 생각에 잠긴 듯 몸을 뒤로 기댔어요. 리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을 표했어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희망의 감정으로 대체됐어요. 저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파도가 국가를 분열시키는 대신 연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미래 세대가 수영하고 어업을 하며 탐험할 수 있도록 나라들이 함께 바다를 지키는 세상을 그려봤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토론에서 협력으로 나아갔어요. 힘만이 아니라 규칙과 과학이 우리의 공유된 바다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박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눈이 반짝이며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바다의 진정한 힘은 무역이나 자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더 큰 가치를 보호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요.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 뒤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어요. 갈라진 창문 틈으로 보스턴의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방 안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에너지가 맥동하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바다 위를 가로질러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선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떤 선은 다른 선보다 더 굵게 빛나 마치 빛의 강물 같았어요. 왼쪽에는 아카바 항구의 작은 이미지가 깜빡이며 떠올랐어요. 오른쪽에는 분홍빛 노을을 배경으로 우뚝 선 크레인이 있는 부산항의 더 큰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두 항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바다 건너편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석유와 광물이 어떻게 힘을 가져오는지 보았어요. 라고 그는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달라요. 바다는 공유된 자원이죠. 결코 고갈되지 않고 모두의 것이에요. 그는 잠시 멈춰 그 말들이 울리도록 했어요. 저는 청중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장웨이 교수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리첸의 팔이 풀리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어요. 바다는 우리를 연결해요. 물건을 실어 나르고 아이디어를 나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작은 나라를 큰 나라와 연결하고 외딴 섬을 번화한 도시와 이어줘요. 우리가 항구를 지을 때 문화 간 다리를 놓는 거예요. 바다를 보호할 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은 파도처럼 울렁이고 가라앉으며 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다음 박지훈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르단은 유전 대신 작은 해안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자원 대신 바다를 선택했어요. 두 나라는 연결의 힘을 믿었기에 그 선택이 성공했어요. 저는 머릿속에 사막의 모래, 언덕과 분주한 항구 풍경이 떠올랐어요. 부산의 크레인, 아카바의 붉은 바다,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흰 가운 입은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방 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청중이 박수를 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킬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마치 고요한 물에 떨어진 한 방울처럼 박수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이어 또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곧 나무 책상과 의자를 두드리는 손소리가 들렸어요. 발들이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높은 천장 아래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일어나 박수를 치며 동참했어요.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벽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웨이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일어나 박지훈을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무대를 가로질러 가서 지훈의 손을 단단히 잡으셨어요. 리첸도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의 이전의 비웃음이 존경의 끄덕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발견의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생각에 도전했고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자원이 강력할 수 있지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연결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박수가 마침내 잦아들자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정장이 뻣뻣하게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번영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 너머에 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지도 위에 빛나는 선들을 가리켰어요. 번영은 나누고 교역하고 함께 일하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돼요. 국제법을 존중하고 바다를 보호하려는 데서 오고요. 그리고 고립되신 연결을 선택할 용기에서 옵니다.
청중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더욱 열광적으로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말을 거의 잇지 못할 만큼 자부심이 차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마지막 박수가 끝난 뒤 박지훈과 저는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무대 뒤는 더 차가웠지만 우리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해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강당문 밖에는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질문했어요. 이 토론이 세계에 어떤 의미인가요? 작은 나라가 정말 미래를 이끌 수 있나요? 박지훈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답했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계속 대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바다를 지켜야 해요. 저는 사람들이 노트를 적고 우리의 말을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바다의 힘이 승리하다 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연결 같은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이 빛나는 해상 항로 이미지와 바다는 공유된 자원이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나중에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쾌한 겨울 공기가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와 그 파도가 세계를 가로질러 배와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해양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항구를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바다의 광활함으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다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의 작은 해안과 한국의 분주한 항구 이야기가 더 많은 나라들이 연결의 힘을 믿게 만드는 영감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어두운 보스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한 설렘을 느꼈어요. 내일도 바다는 지평선 너머로 계속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어젖힌 가능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